전 세계 군사력 1위, 초호강대국, 경찰 국가를 자청하는 미국이 요즘 한국에 사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는 2023년 미 해군 보급함 USNS 월리시라호 전략 작전 중 고장나서 작전을 중단한 채 비밀리에 한국 거제도 앞바다로 입항했답니다. 미국이 자국 함정을, 그것도 군사용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 맡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서 기다렸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그동안 미국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쇳소리를 내며 불꽃을 튀기는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그 위대한 미국이 겸손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그 조선소에서 시작된 전략과 동맹, 그리고 전쟁을 바꾸는 기술의 진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던 한국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 전략 분석가로 수십 년간 복무했고 몇 해 전에는 주한 미군 장교로 한반도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그 시절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긴장 속에 있었어요. 북한의 도발, 중국의 해양 확장, 러시아 해군의 극동 움직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작전을 준비하는 현실. 누군가는 조용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고요한 전장 같았던 곳이었어요. 특히 해군 작전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는 단지 지리적 요충지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기회이자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공간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모든 것이 정밀해야 했고 빠르게 작동해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작전 회의를 마치고 작전 관련차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조선소를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육중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쉼없이 움직이는 그 현장.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 용접 불꽃의 반짝임, 그리고 바닷물과 철의 냄새가 섞인 공기. 그건 전투는 없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현장 같았어요. 그날 저는 조선소를 처음으로 전략기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배들은 총을 쏘지는 않지만 총을 싣고 나르고 병력을 움직이고 때로는 고장난 군함을 다시 작전에 복귀시키는 보이지 않는 작전의 핵심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조선소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작전의 일부, 군사계획의 중심, 그리고 동맹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힘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한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은 확실한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부터 던져봐야 해요.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국가의 전력은 어디서 유지되는가?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는 여정이에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걸 준비하는 기술, 그리고 동맹의 진짜 힘이 만들어지는 순간들. 한국의 조선업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소에서 시작된 동맹의 이야기, 그리고 쇳소리로 지켜낸 전략의 힘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은 총, 미사일, 전투기, 탱크 같은 것부터 떠오르죠. 하지만 그 모든 무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옮기고 움직일까요? 바로 배 위에서요. 제가 해군에서 가장 먼저 배운 원칙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작전은 배에서 시작되고 배에서 끝난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어내는 곳, 그게 바로 조선소예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력을 실은 수송선을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때 등장한 배가 바로 리버티 쉽이었어요. 전투함도 아니고 보급선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화물 수송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가 전쟁의 판을 바꿨습니다. 당시 미국은 조선소에서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뽑아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였죠. 그 배들이 군수물자, 연료, 식량, 탄약, 심지어 병사들까지 실어 나르며 유럽과 태평양의 작전 전선을 유지시켰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최첨단 무기나 전술이 아니었어요. 전국에 퍼져 있던 조선소, 그리고 그 조선소를 지탱하던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총을 누가 먼저 쐈느냐가 아니라 총을 만든 사람과 총을 들고 갈 수 있는 배를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그대로예요. 현대전은 더 복잡하고 더 멀리까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죠. 그만큼 해군 전력의 기동성, 지속성, 생존성이 중요해졌어요. 그걸 책임지는 게 누구냐면 전투 중인 함정이 아니라 그 함정을 만들어낸 조선소예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이 제일 먼저 노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방부대? 공군기지? 아니에요. 조선소예요. 왜냐하면 거길 파괴하면 우리는 새 배를 만들 수 없고 고장난 배를 다시 바다에 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조선소가 왜 군사 전략의 핵심인가? 답은 간단해요. 조선소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걸 만들어요. 전투함을 띄울 수 있게 만들고 보급선을 복구시키고 작전을 계속 가능하게 만들고 병참과 수송, 작전의 연결 고리를 책임지죠. 전쟁은 전선에서 벌어지지만 그 전선을 유지하는 힘은 수천 킬로미터 뒤편에서 울리는 쇠소리에서 나와요. 그 쇠소리가 멈추면 총소리도 곧 멈추게 돼요. 이런 시각으로 조선업을 바라보면 그게 단순한 산업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국가 생존을 지탱하는 힘이고 전략과 전술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상에 배를 만드는 나라들은 많아요. 중국도 일본도 유럽의 독일이나 핀란드도 조선 기술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배, 가장 비싼 배, 가장 정밀한 배는 도대체 왜 한국 조선소에만 몰리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잘하니까가 아니에요. 기술, 신뢰, 속도, 그리고 철학까지 갖췄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LNG 운반선이에요. 이 배는 단순히 커다란 탱크가 실린 배가 아니에요. 영하 160도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배가 흔들려도 기화되거나 누출되지 않아야 해요. 이건 거의 우주선 설계에 가까운 기술력이에요. 배 한 척 가격은 기본 수천억 원. 그런데도 세계의 해운사들은 이건 한국 아니면 못 맡긴다고 말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LNG선의 약 80% 이상을 수주하고 있어요. 그 이유요? 설계 오차가 거의 제로, 납기일은 칼같이 지키고 품질은 군함 수준으로 정밀하고 거기에 친환경 시스템까지 적용 가능하니까요. 그뿐인가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쇠빙선, 해양 플랜트형들을 스마트 자율 운항 선박, 탄소 제로 연료 선박,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독점이에요. 그럼 이런 기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국은 조선업을 단지 돈벌 수단으로 본 게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 기술 주권, 그리고 자존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기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생산 라인도 계속 업그레이드했고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야드 같은 최첨단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신뢰로 이어졌어요. 한국에 배를 맡기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건 단지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선소와 그 기술자들에 대한 신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운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왜 한국에 몰리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한국 조선업도 사실 한때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거의 무너질 뻔했던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을 놓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세계 1위, 가장 어려운 배를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 한국.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한국 조선업도 한때 거의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었어요. 정말 조용하고 무서운 위기였죠. 시계는 2015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세계 유가가 급락하면서 해양 플랜트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LNG선 수요도 줄어들고 중국은 값싼 선박을 대량 생산하면서 조선 시장이 완전히 뒤흔들리던 시기였어요. 한국 조선업계는 그 여파를 정면으로 맞았어요. 수주가 끊기고 일감이 사라지고 대형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났어요. 저는 그때 뉴스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봤어요. 한국 조선업
침몰 위기 세계 1위에 몰라?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은 조선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버텼어요.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기술을 놓지 않고 버텼어요. 그때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해요. 싸고 빠른 배는 중국에게 맡기자. 우리는 가장 어려운 배에 집중하자. 즉, 고부가 가치, 고난도, 고신뢰 선박 중심 전략으로 전환한 거예요. LNG선,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선, 스마트십. 이런 미래형 선박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이 남았어요. 정리해고와 불황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설계를 다듬고 공정을 다시 짜고 실험과 테스트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 조선업의 진짜 자산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유산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는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LNG 수요가 회복되자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섰어요. 역시 한국이었네. 정밀하고 빠르고 믿을 수 있어. 그 말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2020년대 들어 한국은 다시 수주 세계 1위를 탈환했고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는 사실상 압도적인 독주 체제에 들어섰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의 부활이 아니에요. 기술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은 평화로운 날에 준비했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작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도 그렇거든요. 최고의 전투력은 위기 이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정돼요. 그래서 한국 조선업의 회복은 경제 뉴스가 아니라 국방 전략의 교훈이기도 해요. 제가 해군에서 복무할 때 항상 강조됐던 말이 하나 있어요. 전투는 전방에서 벌어지지만 전쟁은 후방에서 결정된다. 총알이 떨어지고 배가 고장나고 연료가 바닥났을 때 그때 누가 다시 나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기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리, 그러니까 작전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은 때로는 전투보다 더 중요해요. 함정 하나가 작전 도중에 고장나면 그 배는 작전에서 빠지게 돼요. 만약 그게 항공모함 주변을 호위하던 구축함이라면요? 작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배를 어떻게 할까요? 미국 본토로 보내서 수리한다. 그건 시간도 자원도 전략적으로도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묻습니다. 작전 지역 근처에서 이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 기술을 갖춘 조선소가 있고 미 해군이 믿을 수 있는 품질 기준이 있고 실제 전투함 수준의 복잡한 수리도 가능한 설비가 있어요. 이건 정말 드문 조합이에요. 수리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망가진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원인을 찾아야 하고 맞는 부품을 설계하거나 가공해야 하고 전체 시스템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 해요. 그리고 그걸 함정급 정밀도로 해내야 하죠. 실수 한 번이면 수백 명의 생명과 임무가 위태로워지니까요. 그래서 미 해군 입장에서 우리가 작전 중에 고장나도 곧바로 입항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선소가 있다는 사실은 전략적인 보물 같은 존재예요. 제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던 시절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한 훈련을 여러 번 했어요. 남중국해에서 손상 입은 함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정답은 항상 같았어요. 한국. 그리고 그건 그냥 지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기술력과 신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정말 드물거든요. 조선소가 총을 쏘진 않지만 총을 든 사람을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 조용한 손길이 전쟁에서 가장 강한 지원일 수 있어요. 2023년 어느 날 한 척의 미 해군 보급함이 한국 거제 앞바다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함정의 이름은 USNS 월리시라. 작전 중 손상을 입은 이 배는 지금 당장 복구하지 않으면 다음 임무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배는 군수 보급함이에요. 전투를 직접 수행하진 않지만 작전 중인 전함의 연료와 물자, 탄약을 공급해주는 해상 병참선 역할을 하죠. 이 배가 빠지면 그 배 주변에서 작전 중인 다른 함정들도 위태로워져요. 문제는 이 배가 고장난 부위가 꽤 심각했다는 거예요.
방향타가 손상돼 조타가 불가능했고 선체에도 균열이 있었고 내부 시스템 정렬까지 어긋나 있었어요. 한마디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함정이 향한 곳은 바로 한국 하나오션 조선소였어요. 그 선택 자체가 미국 해군 입장에서도 도박에 가까운 신뢰 시험이었죠. 왜냐하면 이건 민간 상선이 아니라 미 해군 군수 함정이었고 미국 밖에서 이 정도 규모의 수리를 맡기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조용한 시험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하나오션 기술진들은 이 배를 마치 자신들의 군함처럼 받아들였어요. 경계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태도만 있었죠. 해내자. 가장 어려웠던 건 방향타 수리였어요. 정식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역설계를 해야 했어요. 손상된 부품을 완전히 해체해서 구조와 재질, 설계값을 다시 도출하고 한국에서 새로 제작해서 다시 장착하는 고난도 작업이었죠. 선체 균열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해군 함정은 민간선보다 더 높은 진동 안전 기준과 균형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밀 용접과 비파괴 검사, 내부 구조 보강, 시스템 정렬과 균형 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함정 수준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USNS 월릿이라는 다시 바다로 떠났습니다. 아무 탈 없이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요. 이 사건은 미국 해군 내부에서도 큰 의미를 가졌어요. 이건 단지 배를 고친 게 아니라 동맹국에게 전장을 맡겨본 첫 실험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에 합격했다. 이 사례 이후 미국은 한국 조선소를 해외 정비 기지로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뿐 아니라 다른 조선소들까지 군사적 유지보수 정비 계약 논의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예스. 동맹이라는 말은 보통 총, 탱크, 전투기 같은 무기 체계의 공유를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 기술을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가가 진짜 동맹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USNS 월리 실화의 수리 사례는 단지 기술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국이 한국의 기술적 신뢰를 보냈고 한국이 그 신뢰의 행동으로 응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지금 진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요즘 미 해군이 가장 중시하는 조선 관련 키워드가 있어요. 자율운항, 디지털 트윈, 친환경 이중 연료 추진 기술, 스마트 야드,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 해군 전략의 핵심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 앞으로 해상작전은 분산 해양작전이라고 해서 빠르고 똑똑한 배들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될 거예요. 이 작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정밀하고 가벼운 선체 설계, 자율항해 시스템, 실시간 통신과 제어 기술, 효율적 연료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술들을 이미 실전배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조선소는 이미 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 탑재,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설계 및 예측 정비,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스마트 공정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걸 실제 배에 적용해서 바다에 띄우고 있어요. 미국은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국이 잘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술 공동 개발, 유지보수 협력, 친환경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조선 기술 세미나 공동 개최,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의 한국 기술 도입, 해군 기술 시연 프로젝트의 한국 시스템 탑재 검토. 이건 무기 이전이 아니라 기술 공유에 가까운 협력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동맹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기술은 신뢰 없이는 공유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총을 함께 쏘는 것보다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관계가 훨씬 더 강한 동맹이다. 제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할 때 매년 반복되는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유사시 동북아 해역에서 미 해군 함정이 손상되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 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한국.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은 작전기지이자 병참기지고 동시에 기술 기반 정비소를 갖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총을 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총을 쏘고 수리하고 재공급받고 다시 돌아와야 진짜 작전이 지속되죠. 그 작전 지속력을 확보해주는 게 바로 전시 유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다에서 해내려면 함정이 입항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필요하고 그 조선소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해요. 해군 함정 수준의 수리 기술, 민군 혼합 인프라 수용 능력, 미군의 보안 및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빠른 의사결정과 대규모 공정 처리 능력, 그리고 이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군사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줘요. 동해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함대에 대응할 수 있고 남해와 동중국해를 통해 중국 해군의 확장에 대응할 수 있으며 서해를 통해 북한 해군 및 서해상 도발 상황에 즉각 반응이 가능하죠. 이 말은 곧 한국 조선소는 전선에 가장 가까운 병참 수리기지라는 뜻이에요. 작전 중인 미 해군 함정이 고장났을 때 이 조선소에 들어와 수리받고 다시 작전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전투력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조선소는 이걸 해내고 있어요. 앞서 소개한 USNS 원리 실화 사례도 그랬고 이후 기뢰 탐지함, 보급선, 항만 장비 정비 프로젝트도 계속 한국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 위탁 수리가 아니에요. 전장 내 전력 재생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정말 놀라운 신뢰죠. 그래서 한국 조선소는 이제 배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작전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조선소 자체가 군사작전 기반 인프라로 편입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를 자르고 기술자들이 땀에 젖은 채 복잡한 도면을 펼치고 있는 그 장면. 그건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니었어요. 전장을 뒷받침하는 전력 회복의 최전선이었어요. 지금 세계 안보 지도를 한 장 펼쳐놓고 보면 가장 치열하게 긴장이 흐르는 바다는 인도 태평양 해역이에요. 미국은 이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항로로 유지하려 하고 있고 반면 중국은 해양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 극동 해군의 움직임, 북한의 불규칙한 해상 도발, 그리고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 해역은 단순한 무역 경로가 아닌 전략적 충돌지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군사기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전쟁은 무조건 본토에서 준비해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현장 가까이에 신뢰할 수 있는 작전 인프라와 병참기지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런 조건을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미군이 상시 주둔 중인 국가,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국, 전략적 해역과 가까운 위치, 대형 조선소와 정비 인프라 보유, 미국의 기술 표준과 작전 기밀을 지킬 수 있는 신뢰. 이 5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나라.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일본은 헌법 제약이 있고 대만은 미국과 공식 동맹이 아니며 동남아 국가들은 조선 인프라가 제한적이에요. 중국은 물론 전략적 경쟁국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지 우방이 아니라 전략작전의 핵심 퍼즐 조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조선소들은 동해, 남해, 서해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위기가 발생하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요. 북쪽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해안, 남쪽은 중국 동부 해군기지와 남중국해, 서쪽은 서해상 도발 및 항해 작전까지. 이 조선소들의 위치는 단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군사적 민첩성을 제공하는 거점이에요. 게다가 조선소 자체가 이미 군사 표준에 준하는 수리 정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이건 작전 병참과 기술 기반 작전 준비를 동시에 갖춘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죠. 지정학에서 전략적 자산이란 건 단순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은 여기 있으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줬어요. 미국은 앞으로 더 분산되고 유연한 해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 전략 안에서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작전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엔진이에요. 부산 앞바다에서 들리던 그 쇳소리, 그건 처음엔 그저 공장 소음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건 동맹의 맥박 소리였고 전장을 준비하는 조용한 언어였어요.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조선소는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니라 동맹과 안보를 지켜내는 전략의 심장부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끝까지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조선업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술이 어떻게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자리로 다시 올라섰는지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기술이 단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전장을 지키고 동맹을 연결하는 힘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한 척의 고장난 미 해군 함정이 거제 앞바다에 조용히 입항했을 때 그건 단지 배를 수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미국이 한국에게 건넨 신뢰의 시험지였고 한국은 그 시험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설계도 하나, 기술자 한 사람, 쇠를 깎던 손길,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온 기술과 태도의 유산이었어요. 누군가는 동맹을 문서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어요. 동맹이란 고장난 배를 다시 띄워주는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세상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기술도 빨라지고 전쟁의 양상도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게 있어요.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구와 함께 서야 하는지는 위기의 순간에 더 명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미국과 한국은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동맹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무기를 공유하는 걸 넘어서 기술을 함께 만들고 작전을 함께 준비하고 신뢰를 함께 쌓아가는 동맹. 그 중심에 조선소가 있어요. 쇳소리는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깊어요. 그 쇳소리가 바다를 지키고 동맹을 떠받치고 언젠가 찾아올 위기의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건 그냥 배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맹을, 신뢰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였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